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청에서 저를 특강 강사로 캐스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코로나 이후 세계와 기독 청년들의 삶에 대한 주제를 제가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세계 이후의 기독 청년들의 삶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코로나 이후 세계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주제는 크게 무방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희생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지금 환우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격려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 세계와 기독 청년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건 유사일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당황하는 사건이고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이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사태는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 세계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15세기 중엽에 발생하여 19세기 중후반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 패스트를 연상케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에서 창궐을 할 당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없었고 바이러스가 병을 옮긴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고 위생과 보건에 대한 개념,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패스트 흑사병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시절의 유럽인들은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감염 경로도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패스트라는 무서운 질병과 마주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경로로 이 병형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감염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패스트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그 전염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모여서 의논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패스트는 기다렸다는 뜻이 사람들의 회학과 모임을 이용해서 묘연의 불꽃처럼 전 유럽으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이런 병이 오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더 많이 모였고 더 많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걸려서 더 많이 죽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패스트가 걸린 마을에서 그 사탄이 지배하는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을을 떠나서 안전한 도시 거룩한 도시를 찾아 나선 순례자들 때문에 이 패스트는 유럽에서 끊임없는 전파와 무서운 속도의 확산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도 모른 채. 그래서 어떤 의사는 그 당시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절의 의학 중에 하나가 우리 혈액에 피와 물의 비율에 언밸런스가 생기면 인간의 몸이 죽음에 이르고 병균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입각해서 피를 뽑아서 인체에 있는 피를 뽑아서 불균형한 피를 뽑아서 피를 없애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술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피가 뽑혀서 몸에 피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 패스트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참혹한 사태로 남아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사태를 패스트가 빚었고, 유럽 이 사회가 패스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중후반에 와서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파스테르가 바이러스 개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바이러스학이 정립이 되면서 이 패스트 병원군을 정확하게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방역 개념도 없고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개념도 없고 물을 끓여서 마셔야 된다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의 창궐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스트라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지벼룩에서 오는 거예요. 지벼룩이 패스트를 옮기는 것이죠. 지벼룩이 패스트를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지벼룩이 이제 패스트 병균을 옮겼는데 이 지벼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중앙아시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벼룩이 왔는데 중앙아시아 있는 벼룩이 어떻게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 벼룩이라는 게 통통 튀는 거죠. 앞으로 전후좌우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벼룩이 뭐 전후좌우로 튀어봤자 그 중앙아시아 있는 벼룩이 유럽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왔던 것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대상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결과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라는 사회가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무역이나 이런 것을 중앙아시아하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물품 중에 아시아의 물품 중에 굉장히 금하고 바꾸는 중요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대표적인 향신료 후추죠. 후추. 물론 그 15세기 초엽에는 유럽의 민초들은 주로 주식으로 뭐를 먹었는가 하면 양파를 먹었습니다. 양파를 숲으로 끓여서 먹었죠. 양파를 그냥 먹으면 이게 아주 자극적이고 숲으로 끓이면 자극적인 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나죠. 그 양파 숲을 주식으로 먹었던 것이 그 당시 유럽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뭘 먹었는가 하면 육류를 먹었단 말이죠.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실은 그 요리를 할 때 문제가 뭐냐, 그냥 굽거나 하면 거기에서 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역겨운 누린내가 나면 돼지고기나 양고기가. 근데 주식이 이제 그 고기가 되다 보니까 양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그 육류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향신료라는 것은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양념 내지는 그 요리의 재료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생산됐는가 하면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향신료 중 후추 이것은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 대상들이 배를 타고 와서 유럽에서 그것을 그 판매를 하러 왔을 때 금하고 바꿨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했던 만화영화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만화영화에도 나옵니다. 신밧드에 나오는 그 만화영화에 보면 어느 장면이 중앙아시아의 상인이 후추를 가지고 그죠? 팔로 나가서 겪었던 이야기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그 만화영화에도 나왔던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추를 쳐서 그 육류를 요리를 해보니까 유럽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뭐가 안 난다. 고기에 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육고기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이 후추로 대변되는 향신료를 금하고 바꿨고, 또 하나는 차입니다. 차. 녹차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은 여러분 제가 유럽에서도 1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유럽의 날씨에 익숙합니다. 유럽은요 여름에 한 2달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가 없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지 않습니다. 해가 나지 않아요. 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해를 쬐지 못하니까 비타민 섭취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해를 받음으로써 우리 피부가 비타민을 섭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는 비타민 C나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가 유럽 귀족들은 주로 뭡니까? 주식이 육고기니까 반드시 비타민 섭취를 해야 되는데 해가 나지 않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타민 섭취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녹차였죠. 그 녹차를 타서 마시면 그 녹차 자체가 고비타민 성분이 강했기 때문에 육류를 먹을수록 녹차를 마셔줬어요. 근데 이 녹차라는 것이 유럽에서 재배가 안 되거든요. 아시아의 물품, 그 실크로드, 그 이제 실크로드 중에 특히 그 아시아에서도 이 녹차나 이런 걸
그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갖고 대상들이 가는 길을 실크 로드라고 특별히 그 차를 그 운송하는 길을 차마고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녹차를 갖고 들어왔던 거죠. 그것도 이 차도 뭐하고 바꿨다? 금하고 바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홍차라는 게 뭐냐면 이 녹차가 썩어져서 홍차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중앙아시아 대상들이 배를 가지고 이렇게 녹차를 싣고 유럽 항구로 들어올 때 상당히 긴 기간을 타고 들어왔을 때 이 녹차 관리가 잘못돼서 어떻게 되죠? 이게 뭔가 이 관리가 잘못돼서 이게 부패 내지는 뭡니까? 이게 발효가 되면 이 녹차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너무 고가의 상품이 되다 보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변질된 이 녹차를 아까워서 한번 타 먹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서 먹은 것이 바로 홍차의 기원이죠.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게 홍차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차,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금하고 바꾸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인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서역에서 만들어지는 양탄자를 좋아했습니다. 카페트 양탄자를 좋아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유럽은 지금도 대리석집에서 대리석 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겨울에는 냉기온이 올라오니까 양탄자를 깔아놓고 생활하면 참 따뜻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서역에서 만들어진 이 양탄자라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죠. 이 양탄자. 또 하나가 실크입니다. 실크. 비단. 유럽 귀족들이 양탄자와 이 아시아의 실크를 보면서 환장을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하고 바꾸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중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대상들 간의 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이 중앙아시아에 들어올 때 그 중앙아시아 지들이 지배력을 가진 지들이 그 앞에 함께 타고 들어와서 유럽으로 이 지들이 유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의 그 당시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들이 창궐할 수 있는 천국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럽의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도시의 구조는 시궁지들의 천국이 되었던 거죠. 이 지들은 시궁지들이 많거든. 시궁창에 살잖아. 시궁지들, 상수도, 하수도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의 이 도시는 시궁지들의 천국이 되었던 것이고, 그 시궁지들, 그 지들의 천국이 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지들이 거기에서 지들은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번식하면서 아울러서 중앙아시아에 들어온 지배력도 그죠? 엄청난 번식과 함께 유럽에 뻗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트가 창궐하는 것이죠. 이 패스트의 창궐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태는 19세기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유럽인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태라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바이러스학과 위생보건의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어서 가정의학적 처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적 조치를 나름대로 잘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전염을 잘 차단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인간이 무슨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적 세계적인 전염 상황에서 봤을 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앞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구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자연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앞에서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겸허해야 된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코로나19의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한 가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은 여전히 상존할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태는 발생했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 사태는 발생했고 안타까워해도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안타까움과 슬픔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도 슬픔이고 공동체에게도 슬픔이고 소사이어티, 사회에도 슬픔이고 이거는 한국 사람만의 슬픔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슬픔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작가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분석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발 하라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그죠? 써서 포스팅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좀 살펴봤는데 이 뭐 유발 하라리 글 잘 쓰는 분이죠. 그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비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론하여 예측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랬을 때 유발 하라리는 이 코로나 이후 세계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인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향이 지금 예측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빅브라더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 빅브라더 여러분 뭡니까 조지 오웬의 소설인 1984년에 보면은 빅브라더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빅브라더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민초들의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뭐라고 부른다? 빅브라더라고 부르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빅브라더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유발 하라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개인의 사생활과 생활 반경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대한 권력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 SNS 등의 기술을 사용하면 또 사이버 기술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개인의 사적인 자유를 손쉽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의 구축이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 동물이고 자유를 희구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자유를 침해받으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부정적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갈수록 이익을 좀 안 보고 말지. 내가 내 자유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게 이제 조금 생활이 안정적이고 선진 사회로 갈수록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이익을 취하고 자유를 억압받을래 아니면 자유롭고 그 이익을 안 취할래 하면 난 자유롭지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회죠. 그만큼 인간은요 억압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영성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 자기 자유의 억압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인간이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를 원하겠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이 사생활의 침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감수하고 허용하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침해에 대해서 인간이 감수하게끔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왜냐?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좀 자유를 침해받더라도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생활의 어떤 감시라든가 자유의 침해를 원하지 않지만 이런 비상적 바이러스적 상황에서는 자유가 조금 침해를 당하더라도 내 생명의 안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양보할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발 하라리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지금이 빅브라더라는 게 아니고 우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코로나19의 방역과 이 방어를 가장 잘한 모범적인 나라예요.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질병본부의 우리 그 공무원들, 정은경 본부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희생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유럽에서 살아보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저는 유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공부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공부했고, 독일의 보쿰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주의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유럽의 의료 수준이 높지요. 유럽 의료 수준은 우리하고 비교해봐도 그들이 낮지 않습니다. 아주 유럽의 의료 수준이 참 좋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의료 수준이 좋아요. 우리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있어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요번에 이 전염병 창궐하고 유럽에서 희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끝장이 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유럽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런 거죠. 아, 유럽이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럽에서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요, 유럽은 의료 수준이 높지만 빠르지가 않아요. 전부 슬로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다리다 낫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받아서 낫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낫는다고. 그만 빨리빨리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럽의 느린 사회, 슬로리한 사회, 슬로우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느렸을 때 좋은 면도 있어요. 유럽인도 느리면서 정확함을 추구하니까요. 근데 이번 사태는 어떤 사태냐 하면 느리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이 코로나의 감염 속도를 저지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데, 유럽 사회는 모든 게 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감염 속도와 유럽 사회의 반응하는 속도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코로나는 빠르고 신속하게 행동을 감행하는 반면에 유럽인들의 느린 문화와 느린 구조는 이것을 그저 방어해내기가 어려운 취약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빨리빨리 부실했던 게 우리나라였다면 빨리빨리를 한 100년, 200년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왜 대단해요? 빨리빨리 하면서 정확한 디테일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나라죠. 옛날에 빨리빨리 부실했던 게 한국병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빨리빨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전수조사의 방법은 방역교과서에 안 나오는 방법이죠. 방역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도시를 폐쇄해서 막아내는 방법 하나, 아니면 많이 감염시켜서 항체를 만들어서 막아내는 거, 이 두 가지죠. 이게 방역교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방법은 교과서에 없는 방법이죠. 앞으로 교과서는 개정될 겁니다. 세 번째 방법, 그게 뭐냐, 전수조사를 하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조사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러스의 속도보다, 감염 속도보다 우리의 조사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경로를 확보하고, 그죠? 방역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의료진들과 질병본부의 공무원들의 희생이 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의사들은요, 딱 정확합니다. 6시 되면 퇴근이거든요. 주말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여수지점 대군이 손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가 힘들면 내가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어느 의사들도 그렇게 식사하는 의료진들이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신문지를 깔아놓고 퍼지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잖아요. 빨리 먹고 가서 뭡니까? 환자들을 돌보려고 어느 유럽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문지를 깔아놓고 퍼지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얼른 먹고 가서 환자를 돌봐야지. 이런 의사와 간호사들 같이 질본 본부의 공무원 같은 공무원들은 없거든요. 그런 희생정신이 우리의 우수한 의료진과 우리의 희생정신과 빨리빨리 문화가 이 사태를 지금 이 국면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초유의 사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유발 하라리가 분석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중에서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빅브라더의 등장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2부 순서에서는요,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향,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